여러분 안녕하세요. 권아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임경업전 학습지랑 교과서 학습활동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제재개관부터 살펴볼게요. 이 임경업전이란 소설의 갈래는요. 첫 번째 국문소설입니다. 국문소설이 무엇이냐 하면요. 조선 후기 평민층 중심으로 지어졌던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요, 국문소설이라는 이름답게 국문, 우리 한국 나라의 문자로 지어진 소설입니다. 즉, 조선 후기에 한글 창제 이후 한글로 창작된 평민층 중심으로 창작된 소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역사소설입니다. 역사소설은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허구적 요소가 가미된 그런 소설을 우리가 역사소설이라고 합니다. 이 소설에선 어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냐면 병자호란, 그리고 임경업이라든지 김자점 등의 실제 역사적인 인물들을 바탕으로 허구적인 요소들을 가미해서 지어진 소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소설은요, 군담소설이에요. 군담소설은 여러분 226쪽 아랫부분에 참고자료에도 보시면 나오는데요. 전쟁에서 주인공이 활약하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쓰여진 소설이 바로 군담소설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주인공이 활약하는 내용을 쓰고 있는데 주로 어떤 전쟁을 다루고 있냐면 이 군담소설이 언제 지어졌는지를 보시면 돼요. 이 군담소설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 조선 후기에 창작된 소설이기 때문에 주로 임진왜란 혹은 병자호란의 주인공이 활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임경업전의 성격은 민족적이고 비판적이에요. 민중의 심리가 잘 드러나 있고요. 비판적입니다. 민중이 무언가를 비판하고 있어요. 무엇을 비판하고 있는지는 뒤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의 시점은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본문 보면서 살펴봤듯이 중간에 서술자, 이 신의 입장에서 모든 사건과 인물의 심리까지 서술하고 있는 서술자가 이제 중간에 개입도 하고 병자호란 때 일어났던 일들을 전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 소설의 배경은요. 시간적 배경은 언제냐? 병자호란 때예요. 병자호란은 누구의 침입이냐면 청나라가 침입했던 그런 전쟁을 우리가 병자호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간적 배경은 조선입니다. 조선에서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임경업의 영웅적 일대기라는 제재를 통해서 어떤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민족적 영웅 임경업의 비극적 일생과 호국이 어디냐면 후에 청나라가 되는 나라입니다. 호국에 대한 정신적 승리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호국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호국은 지금 조선의 입장에서 이 나라를 호국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호국은 후에 청나라가 되는데요. 이 전에 왜 호국이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이게 바로 오랑캐 호자입니다. 호국을 그 당시에 조선은요. 오랑캐라고 칭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랑캐라는 말이 좋은 뜻은 아니죠. 얕잡아보고 그 다음에 자신보다 문화적 수준이라든지 지적 수준 이런 것이 좀 더 낮고 야만스러운 그런 것을 우리가 오랑캐라고 불렀었는데 이 당시 후에 청나라가 되는 이 종족을 우리는 호국이라고 부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낮게 보고 있었다. 무시하고 약간 적대적인 태도로 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도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특징 첫 번째는요. 실존 인물인 임경업의 일생의 허구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와
서구가 혼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일반적인 고전 소설의 결말과 달리 뭘로 끝나냐면 비극으로 끝납니다. 비극적 결말이에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고전 소설의 결말은 어땠는가 하면 주로 일반적인 고전 소설은 행복한 결말로 끝났었고요. 그 다음에 나쁜 사람은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그런 복을 얻는, 나쁜 것은 징벌하고 착한 것은 권장하는 권선징악의 양상으로 결말이 마무리가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설은 다르다는 거예요. 비극적 결말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체 구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너무 생략된 부분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전체적인 줄거리를 좀 요약해서 집어넣어 봤습니다. 자, 일단 발단 부분에서는요. 임경업이 묵과의 급제를 합니다. 주로 칼 쓰고 이런 전쟁에서 활약하는 장군들, 이 묵과인데요. 이런 임경업이 묵과의 급제를 해서 사신 이시백을 따라서 명나라에 갔다가 호국을 침략한 가달을 물리쳐서 용맹을 떨칩니다. 호국이 이제 가달이 자기 나라를 침략하니까 명나라한테 저희 좀 도와주세요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리친 게 바로 임경업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전개 부분에서는 어떻게 됐냐? 그렇게 호국을 도와줬는데 이 호국은 배은망덕해요. 아주 배은망덕해서 그렇게 도와줬더니 자기네들이 강해지니까 이제 오히려 조선을 침략하려 합니다. 그래서 조정은 임경업을 의주라는 지역의 부윤으로 삼아서 막고자 했어요. 그런데 호국은 임경업을 피해가지고는 함경도로 돌아 들어와서 인조의 항복을 받았어. 우리나라 지금 임경업은 의주에 가 있으니까 조정은 임경업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정을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서는 인조,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인조의 항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자와 대군을 인질로 잡아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위기 부분이에요. 호황은 세자랑 대군을 인질로 잡고서는 이번에는 명나라를 치겠다고, 자기가 중국의 일장이 되겠다고는 조선한테 너네 우리 명나라 칠 수 있도록 군대를 보내라 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명나라하고 그동안 굉장히 잘 지냈어요. 명나라하고 의리가 있는데 그런 신의를 지켰던 명나라를 치라고 하는 거야, 지금 호황이. 그러나 임경업은 명나라랑 오히려 내통을 해가지고는 우리 함께 호국을 치자라고 약속을 하고서는 내가 너네한테 피해를 주지 않을게. 대신 거짓 항복서 하나만 써줘 라고 해서 거짓 항복서를 받아요. 그런데 호황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것을 눈치채고 조선한테 너 임경업 우리한테 거짓말한 것 같으니까 일단 호국으로 좀 보내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조가 할 수 없이 임경업을 호국으로 보내는데 그 임경업이 호국으로 끌려가던 도중에 호국의 병사를 죽이고서는 명나라로 도망쳐서 승려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위기 부분이고요. 이제 절정 부분이에요. 이제 임경업이 명나라로 가가지고 승려가 돼서 명나라와 함께 호국을 치려고 모의를 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동료 승려 중에 독보라는 애가 있어요. 이 독보라는 애가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는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임경업이 함정에 빠져서 호국에 붙잡히게 되는 부분이 절정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교과서 내용이 시작되죠. 임경업은 호국에 붙잡히게 되었으나 절대 굴복하지 않아요. 어떻게 나 혼자 살겠다고 하겠냐? 라고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이면서 임금에 대한 충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호황이 거기에 감복해요. 감동해서 귀국시키지만 그 조선에는 누가 있었냐면요. 역모를 꾸미던 김자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김자점에 의해서 억울하게 살해되는 부분이 바로 절정 부분이 되겠고요. 결말 부분도 생략돼 있었죠. 인조가 김자점을 처형하고 임경업의 충의를 포상합니다. 김자점이 임경업을 억울하게 죽였다라는 것을 알고서는 김자점을 처벌하는 부분이 바로 결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서는요. 딱 이 부분. 임경업은 당당한 태도와 임금에 대한 충절로 호황을 감복시키나 김자점에 의해 억울하게 살해됨. 이 한 줄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임경업전은 굉장히 긴 소설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전체적으로 내용 파악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겠습니다.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가서 작품 해설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등장인물의 갈등 양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등장인물이 갈등을 하냐면요. 임경업과 호황이 갈등을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갈등을 하느냐? 호황이 건의를 내세워서 임경업한테 항복을 요구해요.
넌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 내가 너의 목숨을 쥐고 있는데 라고 항복할 것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소가 되냐면요. 임경업이 호황한테 지지 않습니다. 내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고 어떻게 나 혼자 살기를 바라겠느냐라고 당당한 태도를 보이니까 이 호황이 임경업의 이런 충성심과 의리에 감복을 해요. 임금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충의인 거죠. 그래서 임경업의 충의에 감복을 해서 임경업의 요구대로 세자와 대군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임경업이 귀국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갈등의 의의는요. 임경업의 용맹과 충의가 강조된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갈등은요. 임경업과 김자점의 갈등입니다. 이 두 사람이 갈등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김자점은요. 자기가 임금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역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역모를 꾸미는데 임경업은 힘도 센 데다가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는 인물이라서 역모에 방해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임경업을 죽이고자 하는 데서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 갈등은 어떻게 해소가 되냐면요. 결국 김자점이 임경업을 죽이는 데 성공을 해요. 그런데 김자점의 음모로 죽은 임경업이 임금의 꿈에 현신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결백을 밝히고 임금은 김자점을 처형한 뒤 임경업의 충의를 포상하면서 해소가 됩니다. 이 부분은요. 어떤 의의를 지니냐면요. 억울하게 죽은 민족적 영웅인 임경업의 한이 민중에 의해 해소된다 라고 학습지에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민중에 의해 해소되는 부분은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쌤이 밑에다가 실어놨어요. 원문 한번 볼게요. 이제 임경업이 죽고 나서 임금의 꿈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죽었는지 쭉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상이, 여기서 상은 임금이 대로는 아주 크게 노했어요. 크게 화가 났어. 그래서 크게 화가 나서 자점의 3족을 다 내어 저잣거리에 능지처참하라. 자점의 3족, 김자점, 그 아들, 손자, 혹은 김자점의 아버지, 김자점, 아들 이런 식으로 3대를 다 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잣거리에서 능지처참, 몸을 찢어서 죽여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동료를 다 논죄하라. 같이 임경업 죽이는데 참여했던 동료들 다 죄를 물어라 라고 하시면서 경업의 자식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여부가 자결한 줄 알았더니 임경업이 자기가 자살한 줄 알았는데 꿈에와 이르기를 자점에 해를 입어 죽었다 하기로 흉적을 내어주나니 너희는 임의로 포수하라. 자점에 해를 입어서 임경업이 죽었다고 임경업이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 흉적은 김자점을 이야기합니다. 흉한 적, 그런 흉기를 꾸민 적을 내어주었어. 그러니까 너네가 알아서 얘를 복수를 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나와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말하기를 이놈 자점아 너와 무슨 불공대천짓으로 만리타국의 명을 겨우 보전하여 세자대군을 모셔와 국사에 진충 간력하거늘 내 이렇듯 참소하여 모함하는다. 뭐 어려운 말 나오는데요. 다 알 필요 없이 이렇게 임경업이 나라에 충성을 다했는데 왜 너는 그렇게 임경업을 모함해서 죽였느냐 라고 하고서는 장군의 영의를 배설하고 비수를 들어 자점의 배를 갈라 오장을 끊고 간을 내어놓고 충문지어 인공영의에 고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경업의 자식들이 김자점을 죽였어요. 그런데 죽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칼을 들어 흉적을 점점이 점여 씹습니다. 점점이 점여 씹는다는 것은 그 살을 이렇게 회 떠가지고 씹었다는 겁니다. 김자점의 살을. 그러고서는 흉적에 남은 시신, 김자점에 남은 시신을 장한 백성 등이 점점이 점이고 깎아 맛보며 뼈를 돌로 지디겨 꾸짖더라. 그 남은 시신이 백성들이 다 같이 나눠 먹고서는 뼈도 돌로 지디겨서 꾸짖더라. 그러니까 시신도 제대로 보존하지 않고 시신도 다 훼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에 충성을 다했던 임경업을 죽인 간신 김자점에 대한 분노를 민중이 풀고 있는 겁니다. 임경업은 김자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 한이 남아있지만 그 한을 누가 해소하고 있냐면 지금 민중이 김자점의 그런 시신을 훼손함으로써 그 한이 해소되고 있다
라는 것이 이 부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쪽으로 넘어가면은 작품에 반영된 시대상이 나옵니다. 이 작품에 반영된 시대상은요. 병자호란이에요. 병자호란. 크게 얘기해서 병자호란이라는 전쟁인데 이게 언제 일어난 전쟁이냐면 조선 인조 14년 1636년에 청나라가 침입한 난리입니다. 그래서 청나라에서 이제 내가 군, 임금이 되고 너네가 신하가 되라. 그래서 조선에게 니네가 우리를 섬겨라 라고서는 요구를 했어요. 이 군신관계를 요구한 것을 조선이 물리칩니다. 그랬더니 청나라 태종이 20만 대군을 거느리고 침략한 그런 전쟁이 되겠습니다. 이에 인조는 삼전도에서 항복하고 청나라에 대하여 신하의 예를 행하기로 한 굴욕적인 화약, 약속을 맺게 됩니다. 평화롭게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대신에 이제 조선이 청나라에게 신하의 예를 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병자호란 때 일어났던 일 중에서 크게 두 가지 일이 이 소설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인조가 굴욕적인 항복을 한 일이 소설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삼전도에서 청나라한테 항복을 해요. 그리고 신하의 예를 행하기로 한 인조의 모습이 작품 내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에서는요, 삼전도에서 인조가 바닥에 머리를 3번 짓고 그래서 이제 머리에서 피가 난 상태로 신하의 예를 행하기로 약속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 굴욕적인 항복이 작품 내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조가 이렇게 굴욕적인 항복을 한 데에서는요. 사실은 조선의 힘이 약했어요. 그리고 지배층들이 조선을 버리고 다 피난을 떠난 그런 것들이 이제 조선의 현실이었다면은 이 소설에서는요. 사실은 조선의 힘이 약했던 것이 아니다. 임경업이 의주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함경도로 돌아들어오는 청나라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과 소설이 조금 다른 점이 있지만 인조가 결국 굴욕적인 항복을 하고 세자와 대군이 볼모로 잡혀가는 것은 실제 일어났던 일과 소설 속 내용이 같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강화도의 함락 이 부분이 바로 대군과 궁중 비빈 그 세자, 대군 등등이 왕비 그다음에 세자빈 등이 청나라의 포로, 볼모라고도 하죠. 인질로 잡혀갔던 모습이 작품 내에 반영되어 있다라는 것이 강화도의 함락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커다란 일들이 작품에 반영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세 번째, 이 작품의 창작 의도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이 허구적인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작품을 창작한 의도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세 번째 내용입니다. 작품에 반영된 사실적 요소는요. 임경업과 김자점 등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과 실제 사건, 아까 살펴봤던 인조의 항복, 강화도의 함락 이런 실제 사건들, 그 다음에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했다는 것은 사실적인 요소예요. 하지만 허구적인 요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만 가지고 썼으면은 그냥 역사적 기록이겠죠. 하지만 허구적 요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글의 갈래가 소설이 되는 겁니다. 소설은 허구성을 지녀야 하거든요. 허구성. 그래서 어떤 허구적 요소들이 들어가 있냐면 첫 번째, 임경업이 각종 도수를 자유자재로 부리는 초현실적 영웅으로 형상화됩니다. 그래서 임경업은 거의 무적이에요. 전쟁만 나가면 다 이기고 돌아와. 그리고 모든 나라가 임경업을 무서워합니다. 이것은 곧 조선이 굉장히 강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임경업이 가다를 치고 임경업의 호왕에게 부마제의, 부마라는 것은 임금의 사위가 되어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마제의를 받고 세자와 대군을 구해내는 부분, 이것도 다 허구적 요소였어요. 이런 일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자점이 처형되는 부분도 원래는 없었어요. 역사적으로는 김자점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허구적 요소들을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이냐? 병자호란은 우리 민족의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임경업과 같은 인재가 뜻을 펼칠 수 없었기 때문임을 강조해서 허구적인 방식으로나마 치욕과 분노를 위로하고자 했던 심리가 창작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위에서 사실은 조선의 힘이 약했고 지배층이 조선의 민중들을 버리고서는 피난을 갔기 때문에 조선이 함락당한 거였는데, 이 소설에서는 임경업이 의주에 있어서 쳐들어온 줄 몰랐어요. 함경도로 걔들이 치사하게 돌아들어왔거든요.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힘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사실은 지배층들이 모두 다 이 백성들을 버리고 피난을 간 상태였지만, 여기 이 소설에서는 임경업과 같은 인재가 뜻을 펼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락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경업과 같은 인재가 있긴 있었다 라고 소설에서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허구적인 방식으로나마 우리가 이렇게 약해서 진 것이다 라는 치욕과 분노를 위로하고자 했던 심리가 창작 의도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허구적인 방식으로나마 치욕과 분노를 위로하기 위해서 임경업전에는 민족적 영웅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이 민족적 영웅이 누구냐? 바로 임경업이었죠. 민족적 영웅으로서의 주인공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는데요. 다른 영웅 소설들과는 달리 임경업은요, 일단 첫 번째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요. 다른 영웅 소설들,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다른 영웅 소설은 비범한 출생, 고귀한 혈통, 이게 조건이었죠. 그런데 임경업은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거야. 그래서 영웅으로 성장해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른 영웅 소설들은 어떻느냐? 바로 위협의 성취, 행복한 결말. 이렇게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는 데 반해서 임경업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해요. 그래서 민족적 영웅이라는 겁니다. 그냥 영웅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집안, 우리랑 똑같은 집안에서 평범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민족적 영웅이고요. 그 다음에 결국 위협을 성취하지 못하고 비극적 죽음을 맞이한다는 데서 민족적 영웅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런 민족적 영웅으로서의 주인공의 모습은요, 조선 후기에 뭐를 잘 반영하냐면요, 바로 조선 후기에 민족의식을 잘 반영을 합니다. 자, 어떤 민족의식이냐? 첫 번째, 김자점이 민족적 영웅인 임경업을 암살하는 부분에서 민중의 분노가 극에 달하게 돼요. 그러고서는 억울하게 죽은 임경업을 민중적 영웅으로 묘사하면서 당대 지배계층에 대한 강한 무슨 의식을 드러내냐면 비판의식을 드러냅니다. 자, 당대 지배계층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 드러낼 수밖에 없었죠. 왜냐? 병자호란 당시에 지배계층이 어땠냐면요, 지배계층은요, 민중을 버렸어요. 그리고 지들만 살겠다고 피난을 갔어. 그러면 싸운 사람은 누구였냐? 실질적으로 싸운 사람은 민중들이었다는 거예요. 남아서 싸움. 청나라와 남아서 끝까지 맞서 싸운 사람은 민중들이었어요. 지배계층은 우리를 버리고 갔어요. 그래서 당대 지배계층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을 드러내야 돼. 비판의식을 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니놈들 때문에 이런 민족적 영웅이 나올 수 없었던 거야 라고 민족적 영웅인 임경업을 암살하도록 설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설정은 결국 지배계층을 비판하기 위한 그러한 설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 좀 슬픈 일인데요. 자신들을 구제해줄 영웅의 등장을 소망하는 민중의 의도도 반영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현실, 지배계층이 우리를 버리고 간, 왕도 심지어 버리고서는 피난을 갔어요. 백성보다는 자신의 종묘 사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버리고 피난을 갔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우리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런데 제발 누구라도 영웅이 되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영웅의 등장을 소망하는 민중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조선 후기의 민족의식을 잘 반영한 것이 민족적 영웅으로서의 임경업의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번, 임경업전의 서술상 특징은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 전개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선, 청나라, 명나라
이런 공간의 이동함에 따라서 사건이 급박하게 전개가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전쟁의 참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해서 고통받는 민중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고요. 이건 한마디로 이런 전쟁의 참상 속에서 민중을 버리고 간 지배 계층을 좀 더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편집자적 논평, 이거 중요하게 나왔었죠. 누가 개입해요? 서술자가 개입합니다. 시점, 무슨 시점인데? 전지적 작가 시점. 그래서 서술자가 개입해서 상황에 대한 판단을 제시했어요. 어떤 부분인지는 지난 시간에 선생님과 살펴봤습니다. 다음 이제 3쪽으로 넘어와서 6번 볼게요. 임경업의 희생에서 드러나는 주제의식입니다. 죄가 없는 임경업이 김자점의 흉계에 의해 희생을 당한 부당한 사건에는 무능한 지배계급에 대한 민중들의 비판적 시각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같은 얘기하고 있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쟁 후에도 사리 사욕만 일삼던 간신 등 지배층의 문제점을 민중의 시각에서 제기하면서 비판함으로써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의 한계점은 무엇이냐면요. 임경업은 명나라를 대신해서 호국에 침입한 가다를 물리치고 또 위기에 처했을 때 명나라로 도피를 합니다. 계속해서 명나라 얘기가 나옵니다. 또 호국의 강압으로 명나라를 칠 때도 외란 때 조선을 도와준 은공을 잊지 않고 명나라와 내통합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임진왜란 때 이 임진왜란이 병자호란 전에 일어났어요. 근데 이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줬다 이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신의를 잘 지켜왔는데 병자호란이 일어났어. 지금 청나라가 조선에 침략해서 대군과 세자를 데려갔단 말이야. 그러고서는 명나라를 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잖아. 하지만 그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명나라와 내통하고 명나라를 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국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어떤 태도를 가지냐면요. 적대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지금 대놓고 싫어하고 있어요. 즉 이 작품에는요. 명나라에 대한 의리와 청나라에 대한 뭐가 드러나냐면 적개심이 드러나요. 적개심. 적개심이나 적대적 태도나 그게 그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싫어해요. 이름부터가 호국이죠. 이름부터가. 오랑캐야. 이름부터가 낮게 보고 있습니다. 이는요. 실리보다는 뭐를 추구했던? 명분을 추구했던 당시의 보수적인 가치관이 그대로 드러난 것으로 이 작품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병자호란 때도 여러분 역사 시간에 배웠겠지만요. 두 가지 의견으로 조정의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어떤 의견이었냐면 첫 번째, 우리 그냥 항복하자. 항복을 해야 피해를 그나마 줄이고 평화롭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한 명이라도 백성이 덜 죽지 않겠느냐. 명나라한테 의리를 지켜봤자 뭐해. 명나라는 이미 이제 힘이 약해졌고 이제 대세는 호국이다. 호국이 차라리 나라 세우는 걸 잘 도와줘서 우리 백성들이 하나라도 덜 죽게 하자. 라는 항복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니다. 끝까지 저항해야 된다. 왜? 우리는 명나라가 우리 도와줬잖아. 우리 명나라를 섬겨야 돼. 청나라와 어떻게 군신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 청나라를 섬길 수가 있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명나라와의 신의를 지켜야 해. 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단 말이에요. 실리를 따지는 것은 항복하자겠죠. 왜? 실제적으로 이익이 된다. 실리가 그런 뜻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익이 된다? 실제적으로 이익이 되려면은 항복을 함으로써 조금 더 전쟁의 피해를 줄이고 전쟁을 일찍 끝내야 이게 실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건데 명나라와의 신의를 지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명분, 명예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신이 좋다 이거야. 그런데 죽는 사람은 누구야? 백성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 그런 명분을 추구했던 당시의 보수적인 가치관이 작품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작품의 한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학습활동으로 한번 넘어와 볼게요. 학습활동으로 넘어와 보면 감상 모으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 작품을 감상하고 인물들의 갈등 양상과 그 결과를 정리해보자 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이 작품에는요, 인물들의 외적 갈등이 나타납니다. 외적 갈등이 주로 나타나요.
그 갈등 양상과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학습지에서도 살펴봤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답을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서는요. 학습지의 내용이랑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학습지의 내용 참고하시고 이 내용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놓은 강의 다시 보시면서 정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고 그냥 지나갈게요. 인물들의 갈등 양상, 호국하고는 호왕이 항복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호왕과 죽는 한이 있어도 항복할 수 없다며 거절하는 임경업이 갈등을 합니다. 갈등의 결과 호왕이 임경업의 충절에 감동해서 세자와 대군을 풀어달라는 임경업의 소원을 들어주게 되고요. 조선에서는요. 이제 자신의 계교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영모를 이루기 위해서 임경업을 역적으로 몰고 잡아들이는 김자점과 자신은 죄가 없음을 당당하게 밝히는 임경업이 갈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등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김자점에 의해서 임경업이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된다라는 것이 이 작품에 나타나는 등장인물 간의 외적 갈등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면요. 다음은 이 작품이 창작될 당시의 시대 상황을 설명한 글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작품에 담긴 시대 상황에 대해 알아보자 라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나온 이유는요. 이 작품이 문학에 반영된 시대 상황 그리고 문학과 역사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소설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그래서 밑에 네모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인조 14년 1636년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고친 뒤 조선의 군신의 예를 요구하였습니다. 조선이 이를 거부하자 청나라 태종이 20만 대군을 거느리고 침략했어요.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란하여 청군에 대항했으나 결국 청이 굴복하고 말았고 그동안 오랑캐로 여겨왔던 여진족이 세운 나라에 신의 예를 행하고 임금이 굴욕적인 항복을 한 사실은 조선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후 오랑캐에게 당한 수치를 씻고 임진왜란 때 도와준 명에 대한 의리를 지켜 청에 복수하자는 북벌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창작때 당시의 시대 상황이었어요. 이 밑줄 친 부분이 중요합니다. 오랑캐로 여겨왔던 여진족. 사실 여진족인데요. 이걸 오랑캐로 여겼어요. 그래서 선생님 뭐라고 부른다고? 호국. 오랑캐 호자를 써서 호국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렇게 좀 낮고 야만적인 나라로 여겨왔던 여진족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의 신의 예를 행하게 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굴욕적입니다. 굴욕적이었어요. 그리고 게다가 임금이 머리를 바닥에 3번 짓짓고 그 피가 철철 흐르는 상태에서 항복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굴욕적인 항복을 한 사실은요. 조선사회에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작품이 창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이 창작된 당시의 시대 상황과 관련해서 이 작품과 같은 군담소설이 창작되고 널리 읽힌 이유는 무엇일지 토의해보자 라고 했어요. 군담소설 왼쪽에 참고자료부터 살펴보고 지나갈게요. 군담소설은요. 임진왜란 1592년부터 1598년 사이에 일어났던 임진왜란과 1636년 병자호란 이후에 발생한 소설입니다. 임진왜란은 일본, 외가 쳐들어왔던 그런 전쟁이었고요. 병자호란은 호국, 여진족이 쳐들어왔던 그런 전쟁이었어요. 이러한 전쟁들이 발생한 후에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한글 소설인데요. 전쟁에서 주인공이 어떻게 활약했는지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는 소설을 우리가 군담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작품, 이런 군담소설이 창작되고 널리 읽힌 이유는요. 첫 번째, 군담소설을 통해서 좀 크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민족의 우월감을 보여주고자 했어요. 우리 민족에 이렇게 뛰어난 인재가 많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패배한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인식을 드러내어서 치욕을 씻고자 한 거예요. 뭔가 자기가 지금 치욕스럽고 분노스럽고 이런 것들을 위로하고자 한 것, 이게 바로 군담소설이 창작되고 널리 읽힌 이유가 되겠습니다. 1번, 2번 사실 연결되는 내용이죠.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우린 임경업 같은 인재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2번, 소설이 당대 사람들의 인식을 반영한다고 할 때 실제로 비극적 결말을 맞았던 인물인 임경업을 작품의 주인공으로 삼은 이유를 생각해보자. 실제로요. 임경업은요. 이런 삶을 살았어요. 비록 초현실적인 능력 이런 건 없었지만요. 실제로 그 당시 장군으로서 나라를 지키고 명나라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 그 다음에 거짓 항복을 받아내고 그 거짓 항복을 받아낸 것이 들켜서 호국으로 압송되는 와중에 도망쳐서 명나라의 승려가 되고
뭐 이런 삶이 이게 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도망쳐서 명나라 승려가 된 일 때문에 조선을 위험에 빠뜨릴 뻔했다. 이거는 임금한테 반역한 것이다. 뭐 이런 누명을 써가지고 김자점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로 비극적 결말을 맞이했단 말이야. 이런 인물인 임경업을 작품의 주인공으로 삼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요. 이런 민중들의 칭송을 받던 인물이 죽음, 이것은요, 당시 민중들의 좌절감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임경업은요, 실제 임경업도 그렇고, 임경업 전의 임경업도 그렇고, 죽은 이유는 간신, 김자점이라는 간신의 모해, 음모 때문이었습니다. 실제 임경업도 역시 이 임경업전 소설에 나오는 임경업처럼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인물이에요. 이러한 인물이 죽었다라는 것은 민중들이 이렇게 조선을 위해서 싸워주던 사람도 죽고 그 다음에 그 남은 나머지 지배 계층마저 조선을 버리고 피난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좌절했던 그 심정을 반영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임경업을 작품의 주인공으로 삼은 이유는요. 영웅적 인물의 비극적 죽음을 통해서 민중들이 집권층에 대해 갖는 분노와 비판의식을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집권층에 대해 분노와 비판의식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라고 요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27쪽으로 넘어가면요. 마지막 감상다지기 3번입니다. 다음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특성과 활약상을 임경업전과 비교해봅시다 라고 나왔어요. 이 작품 어떤 작품이냐면요. 박시전입니다. 박시전. 박시전이 어떤 작품인지에 대해서는 왼쪽에 나와 있죠. 이 작품은 조선 후기 국문본 여성 영웅소설입니다. 국문, 얘도 한글로 창작됐어요. 박색인 박씨 부인이 뛰어난 학식과 재주로 남편 이시백을 평안감사가 되게 한 후 자신도 허물을 벗고 미인이 되어 외적을 물리친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시백 어디서 지금 봤던 인물이죠. 임경업전에서도 나왔습니다. 맨 처음에 나왔던 사신 이름이 이시백이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박색이라는 건 굉장히 못생겼어요. 못생겼던 이 박씨 부인이라는 사람이 하지만 학식과 재주가 매우 뛰어났어요. 똑똑하고 재주도 뛰어났어. 그래서 남편을 출세시킨 거야. 그 다음에 자신도 나중에는 못생긴 허물을 벗고 미인이 되어서 적을 물리친다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외적은 어디냐면요. 이 박시전도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는 군담소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외적도 바로 여진족, 즉 호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학습지로 돌아가서 박시전의 작품 개관 먼저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3쪽에 4번입니다. 227페이지 감상다지기 박시전의 작품 개관이에요. 박시전은요. 갈래가 군담소설, 역사소설, 국문소설, 영웅소설입니다. 임경업전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갈래는. 그 다음에 성격은 허구적이고 전기적이고 비현실적입니다. 여기서 전기는요. 기이한 일을 전한다 해서 비현실적이다 라는 것이고요. 소설이기 때문에 허구적입니다. 비현실적이다, 전기적이다 라는 것은요. 이 박시전이 영웅소설이기 때문인데요. 박씨 부인이라는 이 인물이 굉장히 재주가 뛰어나요. 초현실적인 재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임경업전하고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임경업보다 더 초현실적인 재주를 많이 가지고 있음을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점은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고요. 배경은 임경업전과 똑같은 병자호란 때입니다. 얘도 그놈의 호국이 문제야. 그리고 공간적 배경은 조선입니다. 박씨의 영웅적인 기상과 재주라는 제재를 가지고 전쟁 패배의 굴욕감 극복과 민족적 자존심의 극복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주제가 굉장히 비슷하죠. 우리가 병자호란에서 패배했다는 굴욕감을 극복하고 민족의 자존심을 극복하고자 한다. 그래서 특징 살펴보시면요. 특징이 좀 중요합니다. 남성보다 뛰어난 영웅적 면모를 지닌 여성이 주인공이에요. 여성이 누구냐? 박씨 부인. 그래서 이 박씨 부인이 비록 얼굴은 못생겼지만 재주랑 학식, 굉장히 똑똑하고 재주도 뛰어나서 남편을 다 출세시키죠. 그래서 이런 남편보다 더 뛰어난
부인이 주인공이다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여성이 주인공이 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여성의 뛰어난 활약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적 성취 욕구에 대한 여성들의 대리만족이 효과가 드러나게 되겠고요. 당시 여성들은요, 남성에 비해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여자들이 이 소설을 보면서 짜릿해. 내가 출세한 것 같아. 나도 저런 재주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대리만족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주는 소설이 바로 박시전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여성의 능력이 남성에게 결코 뒤처지지 않음을 드러내서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해서 비판의식을 갖게 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확실히 조선 후기, 이게 이제 조선 후기 소설이잖아요. 조선 후기로 가면은 이제 사람들의 의식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왜냐? 그 전에는 당연히 여자는 남자의 아래이고 유교 사상이 그렇잖아요. 남성 중심 사회, 가부장적 사회이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를 섬겨야 한다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것이 조선 사회였는데 이제는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게 된 거야. 왜? 왜 꼭 남자가 위여야 돼? 그리고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해서 비판의식을 갖게 하고 여자들도 사회적 성취 욕구가 생기게 된 것이 조선 후기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조선 후기 소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성들의 의식이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역사소설, 군담소설이다? 병자호란. 병자호란에서 우리가 졌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병자호란의 패배를 허구적 장치를 통해서 정신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나는 소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허구적 장치를 통해서 정신적으로 극복하고자 했는지는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서 본문 살펴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살펴볼게요. 박씨가 옥념을 들이우고 옥으로 장식한 발. 그러니까 발이 뭐냐면 이렇게 커튼, 줄로 된 이런 커튼을 들이우고 이 뒤에 숨어가지고는 좌수의 왼쪽 손에 옥화선을 쥐고 불을 붙입니다. 신비로운 부채를 한번 촥 했더니 불이 화르륵 붙는 거예요. 아,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요. 지금 초현실적 능력이에요. 화광이 그랬더니 불빛이 화광이 호진은 어디냐면 호국진영이에요. 호국진영. 그러니까 그 호국 쪽 적진을 충돌을 해가지고 이 불빛이 쫙 하고서는 지금 호국 쪽으로 쳐들어간 겁니다. 그랬더니 호진 장졸이 항우를 잃고 타 죽고 밟혀 죽으며 전쟁 대열을 다 잃고 타 죽고 밟혀 죽어요. 남은 군사들은 살기를 도모하고 다 도망하는지라 다 살려고 도망가요. 용골대가 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이미 화친을 받았으니 대공을 세웠거늘 부질없이 조그만 계집을 시험하다가 공연히 장졸만 다 죽였으니 어찌 분한치 않으리요? 라고 얘기를 하고서는 회군, 군사를 돌립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미 지금 화친을 받은 상태예요. 지금 이미 인조가 항복한 상태에서 돌아가다가 박씨를 만났는데 박씨가 호국의 군사들을 붙잡고서는 다 죽이고 있는 겁니다. 왜 죽이는지는 뒤에 이유가 나와요. 그래서 용골대가 이미 화친을 받았는데 저 조그만 계집을 시험하다가 아주 조그만 계집이래. 여기서도 이제 여자 무시하고 있죠. 공연히 장졸만 다 죽였다. 분하고 한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박씨가 조그마한 계집이니까 조그마한 여자니까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던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군사를 돌려서 갑니다. 집으로. 자, 근데 누구를 데리고 갔냐? 왕대비, 세자, 대군, 장안미색. 왕대비, 임금의 할머니를 왕대비라고 하는데요. 이 왕대비랑 그다음에 세자, 임금의 아들, 다음 이제 왕이 될 임금의 아들, 그다음에 대군, 임금의 나머지 아들들 다 데리고 가고요. 그다음에 장안미색, 도성안의 아름다운 미인들을 모두 데리고 갑니다. 박씨가 개화로 시켜 외치기를 무지한 오랑캐야, 너희 왕놈이 무식하여서 은혜지국을 침범하였으니 왜 은혜지국이야? 니네가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줬었는데
왜 너네는 우리를 침범을 하느냐? 우리 왕대비는 데려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얘들 왕대비, 세자, 대군 이런 애들 데려가지 말라고서는 지금 박씨가 막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는 그래도 데려갈 수 있어. 근데 어떻게 그 늙으신 분을 데려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늙고 높으신 분을. 만약에 그런 뜻을 두면 너희들은 본국에 돌아가지 못하리라 하니까 호장들, 이제 호국의 장수들이 가소롭게 여깁니다. 왜냐? 얘는 조그만 여자니까. 우리는 이미 화친 언약을 받았어. 이제 우리는 니네들한테 군신관계 맺었단 말이야. 또한 인물이 나의 장중에 매였으니 그런 말은 생심도 말라. 세자, 대군, 지금 다 니네 높으신 분들 다 나의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테두리 안에 다 매여 있어. 그러니까 너 그런 마음 먹지도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욕합니다. 지욕이 뭐냐? 꾸짖고 욕하면서 듣지 아니하거늘 박씨가 또 개화를 시켜서 외칩니다. 개화는 이제 박씨의 몸종, 박씨의 시녀 몸종인데 개화를 시켜서 외치기를 너희가 한결같이 그대로 그러하거는 내 제주를 구경해라 라고 하더니 공중으로 두 줄기 무지개가 막 일어나요. 그 다음에 갑자기 비가 엄청 내린단 말이야. 그리고 음풍, 바람이 불고 눈이 날리고 얼음이 얼어요. 그래서 그 청나라 군사 말 발이 땅에 붙어가지고서는 이렇게 발을 못 옮기는 거야. 얼마나 초현실적이야. 굉장히 초현실적 능력이죠. 그냥 천지를 다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막 불도 붙이고 비도 내리게 하고 무지개며 바람이며 눈이며 얼음이며 다 자기가 조종할 수 있는 굉장히 뛰어난 재주와 학식을 가진 여성이 등장한다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점에서 두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특성과 활약상이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일단 박시전 주인공은요. 뛰어난 학식과 재주를 갖춘 여인입니다. 여자예요. 임경업전은요. 충성심과 절개를 지키는 조선의 장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활약상 면에서는요. 박시전에서는 도수를 사용해서 호적을 물리치는 그러한 활약상이 나타나고요. 임경업도요. 마찬가지로 도수를 부립니다. 도수를 부려요. 이 도수를 부릴 줄 알고 가달로부터 호국을 구원하고 호황을 감복시켜서 세자와 대군이 풀려나도록 하는 그런 활약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임경업이 도수를 못 부린다는 것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이제 박시전과 임경업전의 차이는 박시전은 여인이고요. 임경업전은 장수라는 점에서 네, 그런 차이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이 작품이 당대 여성들에게 주었을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 생각해보자. 요거는요. 아까 학습지에서 선생님이 다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학습지의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의 뛰어난 활약을 보여줌으로써 사회적 성취 욕구에 대한 여성들의 대리만족의 효과를 주었고 그 다음 여성의 능력이 남성에게 결코 뒤지지 않음을 드러내어서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게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당대 여성들에게 주었을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학습활동 내용을 마치겠고요. 이제 다시 학습지로 돌아가서 단어 살펴보고 단어 학습 살펴보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로 다시 돌아와서 3쪽의 5번 단어 학습입니다. 이 단어 학습은요. 여러분이 굉장히 임경업전에 어려운 어휘가 많이 나와서 선생님이 집어넣은 부분이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선시대의 지방관아인 부의 우두머리 뭐였냐면 부윤, 의주 부윤으로 임경업이 발령이 났었죠. 그 다음 종묘와 사직이라는 뜻, 나라를 이르는 말 종사입니다. 그 다음 매우 감탄하여 마음으로 따라 이 부분은 탄복하여 기본형은 탄복하다 이고요. 그 다음 임금을 반역하거나 모반을 깨한 신하 이 소설에서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역신이라는 단어고요. 다음 반신이라는 단어입니다. 역, 반, 둘 다 뭔가 흘러가는 거에 반대로 간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반신, 역신, 앞에 글자를 합치면은 반역이 되죠. 이 반역이 바로 이제 임금의 뜻에 반대로 가는 그런 신하다라는 의미에서 역신, 반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다행함은요. 만행 이고요. 모자라서 서운하거나 불만족스러움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는 결연함, 기본형은
결연하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가는 길의 중간은 중로. 다음 임금께 아뢰기를. 요거는 주상하기를인데요. 기본형은 주상하다. 그 다음 국가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큰 죄는 대역. 대역죄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런 큰 죄를 지은 사람들. 그 다음에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만고. 시대나 그때의 운수 시운. 너희를 문어적으로 이르는 말은 여등.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버려. 이거는 신원하여인데요. 기본형은 신원하다. 그 다음에 내일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는 명일이고요. 그 다음에 대궐에 들어가서 임금을 뵙던 일 입시. 그 다음 몸을 바르게 하여 앉으시고 이거는 정좌하시고인데요. 기본형은 정좌하다. 죄를 지은 사람을 가두다 놓 전옥입니다. 그 다음에 개교를 꾸밈. 이거는 모계. 개교를 모의한다 이런 뜻이고요. 몹시 분하거나 억울하여 한스럽게 여겨. 이거는 통한하여인데 기본형 통한하다입니다. 그 다음 저지른 죄에 대하여 벌을 줄 것을 청하되. 이거는 청죄하오되라는 단어로 나오는데요. 기본형은 청죄하다 이고요. 그 다음 구배의 하나. 머리가 땅에 닿도록 하는 절. 이게 바로 돈수입니다. 다음 만 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음. 만사무석이고요. 다음 용한. 임금의 얼굴을 높여 이르는 말 천한입니다. 그 다음 우더른이나 상사에게 여쭙고자. 이건 품달하고자 라는 단어로 나오는데요. 품달하다입니다. 김자점이 임경업을 목에 가둬놓고서는 이제 임금이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제가 임경업을 일단 가두고서는 얘기하려고 했어요. 품달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품달하다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 임금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반역할, 찬역할이라는 단어로 나오는데 기본형은 찬역하다입니다. 그 다음 그른 일에 어울려 한통속이 됨. 이건 부동이고요. 그 다음에 의금부. 조선시대에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중죄인을 신문하던 일을 맡아 하던 관아. 줄여서 금부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단어학습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4쪽으로 넘어가서 쪽지 시험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1번에서 4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 작품은 언제를 배경으로,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역사적 인물인 임경업의 일생을 그린 어떤 소설이냐면 군담 소설입니다.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요. 주인공의 활약을 나타내는 군담 소설이고요. 임경업과 대립적 관계에 있는 인물인 김자점은 뭐를 꾀하던 인물이었냐면 영모, 반역이라고도 하죠. 영모를 꾀하는 인물이었고요. 이 작품은 일반적인 고전 소설과는 달리 어떤 결말을 맺고 있냐면 비극적인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는 개인적 이익을 쫓는 김자점과 같은 이런 충신의 반대말, 간신 때문에 임경업과 같은 인물, 얘는 뭐냐면 충신이죠. 이런 충신이 제대로 활약하지 못했다는 어떤 인식? 비판적 인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5번에서 10번 내용. 다음 내용이 맞으면 공표, 틀리면 X표를 하세요. 호황이 소원을 말하라고 하자 세자는 조선에서 잡혀온 백성을 대군은 재물을 청했다. 이거 O예요, X예요? X죠. 어떤 점에서 X냐면요. 세자랑 대군이 말한 내용이 다릅니다. 세자는요, 재물을 청했고요. 대군은 조선에서 잡혀온 백성을 청했어요. 그래서 대군이 칭찬을 받습니다. 임경업은 임금 앞에서 거짓을 고하는 김자점에게 소리를 칠 정도로 불의를 참지 못한 인물이다. 맞고요. 이 작품에서 임경업이 가다를 친 일, 호황의 부마제의를 받은 일, 세자와 대군을 구해낸 일 등은 허구적이다. 맞습니다. 다 허구적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만 살펴보자면 호황의 부마제의는 안 받았는데요. 신하가 되자 너 내 부하가 되어라. 부하 제의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부마 제의는 받은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작품에는
외적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를 바탕으로 위태로운 나라를 구하고 치욕을 갚아줄 영웅의 출현을 바라는 지배층의 소망이 담겨있다. O예요, X예요? X입니다. 어느 부분이 틀렸어? 지배층은 이런 소망할 필요가 없어요. 지들이 이미 도망갔는데 바로 민중의 소망이 담겨있고요. 임금은 김자점의 게임에 넘어가서 임경업의 처형을 명했다. X입니다. 마지막까지 임금은 김자점의 꾀에 넘어가지 않았고요. 임경업의 그런 억울함을 오히려 나중에 풀어주고 포상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번. 이 작품과 박시전은 모두 국문으로 쓰인 영웅소설이다. 네, 맞습니다. 국문 한글로 쓰였고요. 평민층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영웅소설이다. 영웅, 전쟁에서 활약한 영웅의 이야기를 쓰고 있다라는 점에서 영웅소설이고 군담소설이다라는 점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임경업전을 마무리하고요.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서 마지막 내용 살펴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228쪽 마지막 정리입니다. 감상의 정리 보시면요. 임경업전은 병자호란 때의 실존 인물인 임경업 장군을 주인공으로 한 군담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요. 조선시대에 창작된 군담소설과 달리 역사적 사실과 허구적 내용이 섞여있는 역사소설입니다. 마냥 허구적인 내용만 들어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경업의 업적을 변용 과장해서 민중적 영웅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임경업은 민중적 영웅임에도 그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지배층인 김자점에 의해 원통하게 죽는데 이는 당시 민중들의 소망이 좌절된 현실을 반영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김자점과 같이 개인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간신 때문에 임경업과 같은 인물이 제대로 활약하지 못하여 병자호란과 같은 국치를 당하게 되었다는 비판적 인식이 나타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지식 참고를 보시면요. 이런 군담 소설에 반영된 민중 의식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군담 소설이란 주인공이 전쟁을 통하여 영웅적 활약을 펼치는 내용을 담은 소설을 말합니다. 군담 소설 중에서도 역사 군담 소설은요. 실제 했던 전쟁을 소재로 한 것으로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임진록,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박시전과 임경업전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군담 소설의 출연에는 외적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를 바탕으로 위태로운 나라를 구하고 치욕을 갚아줄 영웅의 출현을 바라는 민중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외적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영웅의 출현을 바라는 민중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실적 패배와 고통을 허구의 이야기 속에서나마 통쾌하게 복수하고 자긍심을 회복하려는 민중의 욕구가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러한 민중의 욕구는 실제로 패배한 전쟁임에도 작품 속에서는 통쾌하게 승리하는 상황으로 변형되거나 그 전쟁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민족적 역량이 있었음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임경업전에서도 이런 임경업과 같은 그러한 충분히 능력 있는 인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김자점 때문에 우리가 진 것이다 라고, 김자점과 같은 간신들 때문에 진 것이다 라고 어떻게 하면 보면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변명을 통해서 우리의 자긍심을 조금 회복하고 분노를 소설로서라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민중들의 욕구가 드러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임경업전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개화기 일제강점기 문학으로 넘어가서 채만식의 태평천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고생 많았어요. 안녕!